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 선택에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한꺼번에 학생들이 한번 자웅을 겨뤄봐야 됩니다. 그래서 7월, 8월간의 자웅을 겨뤄보고 나타난 약점이 있다면 그거를 9월 달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MMI를 설명하게 된 이재은입니다. 만나면 참 소중합니다. 저는 이렇게 드넓은 우주에서 그리고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리고 극동아시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서울에서 대치동 한복판에서 다원교육에서 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뵐 확률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불교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라도 주겠습니다. 제 수업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얘기하고 자녀를 맡기고 자녀의 꿈 또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의뢰하도록 협박한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신뢰는 어떻게 생길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신뢰는 어떻게 생길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는 대치동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학원이 아니라 다원 학원에서만의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연 다원에서 지난 연도에 저하고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들이 얼마만큼 좋은 성과를 얻었을까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할 건데 사실은 그건 오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얼추 제가 추렴을 해보면 전년도에 다원학원에서 25명 남짓을 가르친 것 같아요. 다원에서만 25명 남짓을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만 18명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다원에 모여있는 클래스가 매우 좋습니다. 물론 서울대 의과대학을 제외한 메이저 의과대학까지 다 산출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녀분들을 제 옆에 머물게 하면 자녀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19살, 18살의 친구들 곁에 제가 머물러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의대 MMI를 강의를 쭉 해오는 과정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별로 믿음이 안 가지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남자분이 한 여자분을 모시고 제가 아는 스승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갔어요. 그래서 주례를 부탁하러 갔더니 이 주례를 의뢰받은 스승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왜 이 여성분하고 결혼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이 남성분이 했던 말이 이 여성이랑 함께 살면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의뢰한 남성이 고 노회찬 의원이고 이 의뢰를 받은 분이 신영복 선생님. 감히 제가 그 두 분의 관계에다가 저를 끼워 맞출 수는 없지만 저희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나중에 결과를 놓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더 좋은 생각을 하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쪽으로 진행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합니다. 제 클래스에서 몇 명의 합격생이 나왔느냐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 합격생들이 하나같이 더 좋은 사람 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전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조금 믿음이 생기네요. 말 잘하죠.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배틀에 참가하거든요. 면접 배틀에. 그래서 학생이 나오고 저도 이렇게 참가하는데 제가 승률이 한 8할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거든요. 학생이 한 명이 나오고 그 학생이 누군가를 지목하면 이쪽에 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두 친구가 배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배심원으로 평가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너무 세다 싶으면 아이들이 안 나와요.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전생 제 차지거든요. 말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았다가 실패율이 30%나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얘기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성장하냐면 저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 덕분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의 모토는 이런 겁니다. 네 덕분에 내가 서울대 의과대학에 간다. 네 덕분에 내가 성균관대 의과대에 간다. 이런 논리를 취하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구호는 이거예요. 동문대자. 그리고 감흥이 없는 거예요. 동문대자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리고 제가 동문대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시대인재 갈 거라고 저주를 줬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테마를 여름방학인데 테마를 제가 가장 먼 여행을 떠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혹시 문장의 의미 아시는 분 계시겠죠? 아셔야 할 텐데. 참고로 제 수업을 다원교육에서 수강을 하든 햇살에서 수강을 하든 제 수업의 교재와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겁니다. 가장 먼 여행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먼 여행은 우리나라로부터 또는 지구에서 가장 최남단의 도시가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라는 도시예요. 그곳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의대에 MMI가 도입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한동안 우리 사회는 명의의 시대였어요. 굉장히 유능한 의사 한 분이 소위 말하면 병원이 됐든 환자를 치료하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나 능력을 발휘한 시대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저물었죠. 그럼 이 시대는 언제냐면 20세기까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또 뭐로 바뀌었죠? 규모의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병상의 숫자, 그 병원의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2010년대를 뭐로 넘어오냐면 시스템 의학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질병을 하나의 과에서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학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학과가 동시에 연구를 통해서 그 질병을 퇴치하는데 함께 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말이 바뀌어서 연구의학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지금 연구의학자를 찾고자 정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부모님을 만나보면 연구의학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1% 미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효용성을 따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대에 진학 거기서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정적 직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학적 지식과 재능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안정성에다 포인트를 두죠. 이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의 존재 이유는 자신의 삶의 안정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안정화시킨 것을 나무랄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부로 전 세계에 4만 1,000여 명의 의료 인력이 난민 지역에 또는 전쟁 분쟁 지역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 또는 의료인이라고 해요. 한국 의료인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옆 나라인 일본을 상당히 매몰차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학만 비교해놓고 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오늘 현재 대한민국 의사 중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 파송된 의사는 7명. 11,000명 중에 간호사, 그 다음에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2명이 파송되어 있는데 그 22명 중에 의사가 7명. 최대치로 15명까지 파송됐다고 해요. 연간 우리가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천 명이거든요.
의사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사람도 수천 명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삶의 안정화만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의 의학적 지식과 재능이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는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현재 의대에서도 의학을 전공하겠다고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해요. 대의를 가지자. 큰 뜻을 가지자. 스케일을 넓히자. 최소한 입학을 위해서. 입학한 뒤부터는 난 모르겠다. 거기서부터는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입학하는 과정에서는 나한테 그걸로 심장 하나를 더 장착하자. 생물학적 심장은 왼쪽에 있지만 의사로서의 소명이라는 심장은 오른쪽에 달고 가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 여행을 떠나자는 얘기는 옆 사람에게 가자. 옆 사람을 모르고서는 함께 연구도 할 수 없고 시스템적으로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될 무렵이고 학기 말이 되니까 생활기록부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생활기록부 곳곳에 그 연구에 대한 이미지들 또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그 생활기록부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나갈게요. 혹시 이 영화 아시는 분 있나요? 알기만 해요. 제가 무덤을 팠어요. 이 영화를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연식이 오래됐구나. 이 영화를 아시면 연식이 좀 오래된 느낌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정우성 배우의 리드 시절의 영화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허진호 감독의 영화인데요. 허진호 감독의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안 보시는군요. 혹시 학생들 때문에 다큐만 보시나요? 그러면 가장 쓰라리지만 불가피하게 현실을 받아들인 여름 초입 늦봄에 헤어지는 봄날을 간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허진호 감독의 영화인데요. 최근엔 덕혜옹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두보의 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호우 시절이라는 말은 두보의 시에 있는 건데요. 잘 그대로 보면 돼요. 지금 여름이죠. 다음 주부터 장마가, 당장 내일부터 장마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좋은 비가 내릴 시점이 온 거죠. 우리 친구들이 좋은 비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좋은 비가 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좋은 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기가 적합한 시기다. 7월, 8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잘 보시면 공통 분모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B라고 하시더라고요. 공통 분모는 B죠. 누가 봐도 그죠? 근데 제가 세팅한 건 뭐냐면 B가 아니에요. 뭘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처마가 있죠. 비를 피하고 있죠. 처마가 없어요. 그죠? 처마 아래서 빗방울을 쐬고 있는 거고요. 제 질문 이렇게 나갑니다. 학생들한테. 이 그림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왜 우리는 처마를 다 잃어버렸을까? 비가 오거나 햇빛이 너무 쨍쨍 내리쬐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처마. 비가 오거나 눈이 너무 심하게 오면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처마. 왜 우리는 처마가 없을까라는 얘기죠.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왜 나는 처마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냥 민벽처럼, 아파트 민벽처럼 우리는 나를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자꾸 걸. 이게 타인에 대한 생각이에요. 느닷없이 소나기가 왔을 때 내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것, 내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 한 사람쯤 나에게 팔을 내밀어서 내가 맞을 수 있는 비를 막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이 따뜻해지겠다는 생각 좀 드시나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바꾸면 함께 맞는 비인데, 이건 이제 신영복 쌤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신영복 쌤이 가장 강조하는 건데, 공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비를 맞고 있다면, 슬픔 속에 있다면, 고통 속에 있다면, 상처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나의 우산을 접고 그 곁에 앉아서 비를 함께 맞아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감입니다. 의대 면접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사유능력 방향이고 하나는 관계능력 방향인데요. 관계능력이 핵심이 되는 게 소통과 공감 능력이에요.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소통이고 공감이에요. 그 얘기는 역으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철학자이지만
유럽의 지성사를 뒤집어 놓고 있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한병철이라는 철학자. 그 한병철이 이를테면 왜 우리는 소통과 공감을 못할까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타자가 없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그를 존중하고 나도 존중받을 텐데 그 나와 다른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몽 시대에 이거를 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당신의 사상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존중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절대 진리나 절대 선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배제하고요. 진리나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한다는 얘기거든요. 저의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첫 시간 또는 두 번째 시간까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못해요. 왜? 자기가 이기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주장으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대 면접은 이기는 면접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펀지, 물이 먹어있는 스펀지라고 보시면 돼요. 스펀지를 손에 올려놓고 꾹 짜면 물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스펀지만 남겠죠. 그죠? 의대 면접은 이거예요. 우리 의과대학에 들어오는데 결함이 있는 친구들을 배제하는 시험이에요. 똑똑한 한 사람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친구를 배제하는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제 1순위가 뭐냐면 상대방과 소통하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대 면접에서 두 가지 건데 하나는 사유 능력이고 하나는 관계 능력인데 사유 능력은 학생들이 조금 훈련하면 다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명민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명민함이 발을 잡아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공부만 앞으로, 소위 말하는 공부를 앞에 놓고 공격 앞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한테 내가 수업하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최근에 미술관 가본 사람, 최근에 연극 본 사람, 최근에 오페라 본 사람, 최근에 하다못해 영화라도 본 사람. 그러면요 거의 없다는 얘기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족하게 만들고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모두 생략하고 소위 수과학에 매달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은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아킬레스건을.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랑 같이 수업을 통해서 커버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누굴 봐야 돼요? 바로 옆 사람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 얘기를 해주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비를 멈추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너는 신이다. 자, 일단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좋은 수업을 찾아야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 수업은 좋은 수업이에요. 제가 잘해서기보다는 클래스에 참여한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동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쏟아줄 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저보다 훨 잘한다는 얘기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집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앉고 제가 앉았을 때 아이들이 이 친구한테 힌트를 자꾸 줍니다. 저를 이기려고. 저를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겨서는 좋다. 하지만 면접장 가서 면접관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면접관을 이기려고 해서 합격한 케이스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치동의 의대 MMI에 좋은 수업이 몇 개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수업을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소위 말하면 입결이 좋은 케이스, 그 다음에 평판이 좋은 케이스. 이건 바로 위에 자기 학교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 또는 그 선생님 수업은 믿을만해 한다라면 해보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이것마저도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 여기서 멈추고 나갈까 해요. 사실상 이 그림이 더 오래된 그림이에요. 아까 그림보다도. 죽은 시인의 사회죠. 죽은 시인의 사회를 잘 보시게 되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 그냥 앉아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첫 시간에 키팅 선생이 탁자에 올라가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딱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왜 올라가냐고. 그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뉘앙스에. 그때 키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라와서 보이면 달라 보인다. 이게 의대 면접 핵심. 달리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진리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관점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관점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권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두 정당이 정말로 우리는 벽을 보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토론이 없어요. 그런데요, 집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부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딸들이, 저는 딸이 셋인데요, 딸 셋이 토론이 없다라고 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민주적이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달리 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본 것 이외에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시피 일테면 기출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생택지별이 어린 왕자가 나왔는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로 보이냐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거나 중절모로만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건 다 누구 생각이냐면 생택지별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관점에서 봤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기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보기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제가 의대 MMI에 합격하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만 얘기하러 하면 밸런스, 균형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편향돼 있거나 편협하게 되면 뽑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통과 공감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좋은 수업의 조건입니다. 저 이후에는 묵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묵자 철학의 핵심은 경상의 교상리, 서로 사랑하라, 상대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얘기.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고요, 불경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오고. 사랑을 그렇게 많은 그 현자들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만 생각해요. 나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시험도 나왔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이익까지도 고려한다면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배시원이니까 너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되 상대방이 보았을 때 이게 득이 되거나 이익이 될 만한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같이 하는 아이들이 되면 태도만 얘기해. 눈빛, 손짓, 표정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 그래서 경상의 교상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수업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너에게 덕담을 해서 너를 합격시키겠다. 이게 우리들의 모토거든. 좋은 수업 같지 않아요? 지루하고. 제 수업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강의실에서 해보자. 강의실 밖으로 일단 가지 말자. 강의실 밖으로 간다면 밖에서도 하긴 하겠지만 일단 강의실 알아서 다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다양한 체험이나 어떤 실전적 경험을 강의실 안에 모아놓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을 만들어낸 거예요. 수업 전 30분, 그 다음에 주제 강의 50분 정도, 그 다음에 30분 정도 전학기 또는 전전학기 학생들의 합격 또는 불합격 답안을 놓고 그것을 놓고 자기 답안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술이자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0분에서 60분은 모의 면접을 보는데 이때가 가장 이제 소위 말하면 긴장감이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50분, 60분 동안은 주제 강의에서는 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제 입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 왜냐하면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우리 다원교육에서 하는 일요 강의 수업은 이렇게 편제해요. 이게 4주고요. 이를테면 12주 내지 16주가 진행되면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짧은 영상 주제 강의 복귀 답안의 구조와 모의 면접 수업으로 쭉 이루어지고 텍스트는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텍스트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냐면 부활을 읽으면 부활의 3문제 잡으려고 읽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어떤 문제를 부활이라는 소설을 찾아낼까, 그리고 어떤 장면일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고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거는 수요 특강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요 정규반 수업하고 특강 수업은 단위 들어가는 게 사회만 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로 편제를 잡으려고 해요. 사회 작년에 해보니까 이 사회 특강을 하고 이를테면 학생들이 빠지고 나서 이를테면 수요일 날도 정규반을 편성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겠다라고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1, 2주차에는 사유 능력에다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리고 3, 4주차에는 관계 능력이 맞출 거고 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비워놓은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하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180분밖에 안 되는데 저거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빠듯한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진행할까요 말까요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저걸 좀 생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학 이후에도 이어지게 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합격자들의 좋은 습관인데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제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의실에 자신이 왜 있는지를 알아요. 불교의 선문답 같은 거거든요. 자네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강의실에 왜 있는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내요. 강의실에 왜 있는지 모르는 친구가 제 경험으로 10%에서 20% 돼요. 아직 의대 결정 못한 친구, 내가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확실성이 없는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를테면 의사 정체성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느닷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사 정체성, 너 롤 모델이 뭐야? 누구야? 얘기해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을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의대에 올 친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의사 정체성에 관계되는 보면서 의사 정체성도 확인 들어가는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자기 정체성 확보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 참여인데요. 사실상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수업에 적극적 참여하는 친구들은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죠. 면접에 평가 항목에 적극적 면접 참여를 할 게 있거든요. 적극적인 친구를 거부할 교수는 없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청 능력, 귀가 큰 친구들, 스피커같이 큰 친구가 아니라 귀가 큰 친구, 다시 말하면 면접관 얘기를 잘 듣는 친구예요. 듣다 말고 섣불리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듣는 거죠. 그리고 자기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수용 능력인데요. 면접관이 어떤 얘기하면 그걸 내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워요. 그건 정말로 좋은 단어인데 물론이라는 부사. 아시는 것처럼 물론이라는 부사는 순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죠. 말물자, 하지 말란 얘기죠. 뒤에는 논할 논자예요. 논쟁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물론 교수의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하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제 첫 번째 수업이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이라는 단어를 혀 끝에다가 피와 식별이야. 합격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메모 능력입니다. 기민하게 중요한 건 메모해놔야 돼요. 메모를 한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보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이제 여기 그 다원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햇살에서도 수업 듣고 여기서도 수업 들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맛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재를 계속 바꿔야 되죠. 저기서 하면 여기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공부를 더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배틀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하는 거죠. 숙명여고 여학생인데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 친구의 경우는 이제 영동고등학교 친구인데 여기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눈학까지도 제가 경험했는데 이 친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은 수업의 특징을 알게 돼요. 뭐냐면 옆 친구가 좋구나. 그럼 나도 옆 친구의 좋은 평가자가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수업 이외에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얼추 끝날 것 같습니다. 수업 이외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업에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의 기준으로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업이 짧고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다 확인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피드백은 제가 제 무덤을 파서 해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라고 얘기해요. 여러 권의 책을 한 번 읽지 말고 한 권의 책을 4-5번 읽어라. 그럼 합격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면접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사례를 들으면 면접 문제 힘들어요. 근데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어놓으면 사례 들기가 되게 좋거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라고 하고 기왕이면 제 책을 읽으라고 해요. 빵 터져요. 면접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면접 일기는 뒤에 사례를 제가 볼게요. 그리고 걸어라 제발. 우리 아이들은 걷지 않아요. 의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인간은 움직이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북박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망부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해요. 움직여야 생각도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아포리즘이 나오죠. 걷기를 멈추면 생각이 멈춰요. 이건 루소의 이야기예요. 상상력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된다. 이건 니체의 이야기예요.
걸어야만 해요. 걸어야만 정리도 되고 걸어야만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서 걸으라고. 언제 제일 좋을까요? 점심 먹고 한 10분. 그러면 그 10분이 바로 면접 복귀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업 피드백인데요. 이 친구도 다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무려 A4지 34쪽 정도를 자기가 나중에 합격하거나 다 추렴을 해보니까 A4지 34쪽이나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학생이 보내면 제가 답하고 학생이 보내면 답하고 학생이 보내면 답해요. 시간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산 밑에 살거든요. 북한산 산신령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북한산 한 컷 찍고요. 기가 막힌 장면들 많습니다. 사진전을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1년에 365장 나오거든요. 거기서 웬만하면 차를 끌고 오지 않아요. 구파발역에서 대치역까지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왕복, 그러니까 100분 정도를 활용해서 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2시 전까지 이 작업을 하고요. 저는 보통 5시에 일어나는데 이 작업을 그때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답에 대한 확신이나 구조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 때, 이를테면 이것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서는 어쨌든 이런 겁니다. 제가 권하는 독서인데요. 인문학 소양이 부족하면 최소한의 인문학을 읽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역량이 필요하면 처음 읽는 신영복을 읽으면 좋은데, 이거는 제 책이고요. 저기는 누구 책인지 아시겠죠? 공자의 책입니다. 근데 저 책을 제가 권하는데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읽긴 하되 권장 도서고요.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른쪽에 의사로서의 심장이 또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죠. 공동체에는 애정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올해부터 독서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도 학생도 모르는 책인데요. 제가 이를테면 한동안 가장 많이 강력하게 권했던 책인데, 김승설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에요. 꼭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일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면접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를테면 수업 시간에 의자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미 서울대 의대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또는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의자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다. 지원자라 누구에 먼저 의자를 양보하겠는가, 이런 어떤 문제, 자기 과제를 갖게 됐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 이런 논리예요. 이거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 수업 시간 했던 거 다 쓰는 게 아니라 핵심만 잡아서 자기가 보는 핵심만 잡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꼭 쓰라고 권장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정리가 잘 되는 겁니다. 아까 산책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코메티의 조각상인데요. 제목은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 걷는 남자라고도 하는데 가격이 무려 10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2000억에 육박하죠. 돈으로 얘기하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1조 원짜리도 있습니다. 누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잘 작동하고 생각의 윤활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걷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뒤에 이야기들은요, 이건 학생들하고 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거. 그러면 소위 말하면 부모님들이 하실 일,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먹는 것도 챙겨야 되겠지. 밖에서 들어온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을 보든 4주에 한 번을 보든 매일 보든 아침 저녁으로 보든 무조건 안아줘.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꼭 이것만 지켜주시면 안아준 횟수만큼 그게 징검다리가 돼서 서울대 의과대학이 됐든 또는 메이저 의과대학이 됐든 거기까지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좋은 수업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로서의 자신의 길을 닦아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이고요. 지금 MMI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자연계 친구들 많이 해야 돼요. 진짜예요. 자, 이제 저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모집 요강을 보다가 보면은 이제 다중 미니 이렇게 면접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의학 인적성 면접이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용어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돼 있는 것이 MMI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학 인적성 같은 게 있고 의학 인적성이라고 이름을 달아놓고도 사실은 MMI하고 겹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네, 그냥 그 학교 문제 유형들이 어떤가를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요 인적성 부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머님들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이제 서울대 문제, 그리고 그 어디죠? 성대 문제, 그리고 MMI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또 달고 있는 한림대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같은 MMI지만은 서울대랑 성대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한림대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왜 이재현 선생님이 그 아까 같은 설명을 주셨는지를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일단 MM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티플 미니 인터뷰 해갖고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을 때는 면접실이 3개 이상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한림대, 인제대, 계명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이라고 하면서 다른 학교들도 여러 군데가 이런 MMI 형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고요. 의학 인적성이라고 하는 데는 일부는 문제가 뭐 여기랑 비슷하게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유형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의학적 인성평가로 재시문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다른 것은 여기 성균관대나 뭐 이런 데, 한림대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재시문보다 좀 길어요. 양이 좀 더 길게 주어지는 경우가 꽤 많고요. 면접실은 1개 또는 2개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서류 면접이 보통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대 의대 같은 경우에 우리 그 학교 추천 학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요기에 해당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한 문제 10분 이내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경희대는 2문제로 해갖고서 이제 20분 진행되고, 이제 연세대 미래 원주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것도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문제. 건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있어요. 의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 나눠드린 자료에 거기에 보면은 그 의대 보는 대학들 전형을 요약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면접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MMI다, 서류 기반 면접이다, 뭐 면접 없다, 뭐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분류를 하면요, 이것은 사람들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통 3가지로 나눠요. 실질적으로 이제 4가지로 나눠지고, 좀 더 세분화하면 또 5가지로 나눠지고 이러는데, 우리 보면은 인문학, 사회과학, 사고 능력을 보는 거, 인문학, 사회과학,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 주제로 보면은 과학기술과 인간, 뭐 개인과 사회, 인간 소외, 또는 문학과 예술, 윤리와 정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제시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우리 사회 현상을 갖고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고찰해야 할 그런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 이재현 선생님이 아까 이제 서울대 문제 말씀에서 생텍쥐페리 얘기하셨잖아요. 어린 왕자 같은 그런 것도 나오고, 그때 제시문이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뭐 이랬었어요. 뭔가 되게 철학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많이 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 추론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과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사회과학적인 현상을 도표 분석하고 해석을 이제 곁들여서 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험 설계와 검증, 추론하는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현상의 통계적인 추론,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게 나와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 과학 같은 거 나올 때는 자연계 친구들이 아주 잘 풀고요. 요것은 가장 젬병이고요. 막 엄청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것들이 보통 이제 재시문 면접으로 많이 주어지는데, 여기 이 상황 면접이라고 주어진 거, 요 상황은 보통 짧은 재시문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황 면접이 의료 상황, 이제 의료 상황, 비의료 상황 이렇게 2가지로 보통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하나, 둘, 셋, 하나 또 세분하면은 얘가 둘로 나눠져 갖고 넷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의료 상황은 이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는 사회적 상황.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일 수도 있고, 딜레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걸 해결하는 문제인데,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담당할 의학적 그 인성 또는 의학 인적성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요런 문제도 나오고, 이 의료 상황 문제도 나와요. 좀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얘네들은 의사가 아닌데 의료 상황을 자꾸 줘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 상황이라는 것은 진짜 의사로서 이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너가 이제 대처하느냐, 그거 이제 사실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상황을 보면은. 근데 보통은
정답이 있다고는 대학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네가 대처하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느냐, 이 주장이 그 뒷받침을 받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기 이 비의료 상황과 관련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MMI 수업에서 이재현 선생님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의료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약간은 뭐랄까 약간 배경 지식을 좀 요하는 듯한 약간 논술스러운 듯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의학적 인성 또는 의학 인적성 문제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의학 인적성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의료 윤리 관련된 문제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의학 이슈하고 관련된 문제도 종종 나오고요. 종종이 아니라 그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 면접에서는 이제 의료 상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게 다 보면은 의료, 의학, 의료 이런 쪽하고 연관된 것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의 학추 문제입니다. 학추 문제고 이게 원격 의료라고 하는 주제로 원격 의료 들어보셨죠? 우리 코로나 시대 때도 이제 했었던 그 원격 의료인데 요 문제가 이렇게 도표와 함께 주어져서 이 원격 의료에 대한 질문을 이제 기본 주질문이 이제 2개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도 얘기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거 예상해서 얘기해보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봐라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카톨릭대를 가르치려고도 했었지만 제가 가르치는 게 합격했어요. 했는데 그게 그때 제가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갖고 적중했다고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네. 요 문제로 나온 것은 똑같지는 않은데 원격 의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학교마다 특징이 있어서 그 해 이슈든지 그 시즌의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슈들을 가지고서는 한 번쯤 다뤄줘야 어떤 학교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경희대인데요. 요 어머님들 그 자료에도 들어있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너가 의학적 상황에서 폐암 말기 어떻게 할 거냐, 말할 거냐, 말할 거냐 이런 거죠, 그죠? 네, 이게 답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 의대나 아니면은 그 레지던트나 이런 그 학생들이나 의학교실에서 가르치는 거, 의료 윤리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를 경희대에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정답이 이거다라고 주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가르칠 때는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답변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 주어지고 추가 질문에 대한 방어를 하기 쉬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격을 받아도 내가 좀 코너로 몰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가야 돼요. 근데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의료하고 관련된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한두 번이면 거의 커버가 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경희대 문제는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것은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 혹시 아세요? 병인양요 때 1866년에 제너럴 시어머너가 평양에 왔다가 자초되고 거기에 이제 불 질러갖고 당신은 불을 질렀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이제 질문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상황이면서 어떤 역사적 이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제 주어져서 이제 질문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인문스럽죠, 문제가. 그죠? 아이들이 이제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알고는 있기는 할 텐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 배경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시문이 좀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MMI보다는 제시문이 좀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세대 미래. 여기도 사실은 제가 이 제시문을 좀 짧은 걸로 갖고 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예전부터 지금으로 오면 조금씩 제시문이 길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있었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가지고 노인 고령화 시대하고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 노인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회 현상이나 사회 이슈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거하고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다른 유형의 문제, 연세대 미래도 문제가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 앞에 거랑 좀 다른 유형으로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연세대 미래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몇 번 주어졌는데 주제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예요. 개인윤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회윤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좀 이상하죠. 개인윤리가 뭐고 사회윤리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인문계들은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생윤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운 게 있었고, 자연계들은 그걸 듣고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뭐지? 윤리는 다 윤리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도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답변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건데, 들으면 금방 알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문제를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경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문제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미래 문제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뇌사라고 하는 이제 메디컬 그 케이스를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죠. 뇌사자하고 관련된 문제. 우리나라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여러 학교들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 이런 게 우리가 의료 이슈와 관련돼서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제가 전공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인데 세부 전공이 사회철학이라고 하고, 그것은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독일 사회철학을 하셔서 저도 이제 그걸 같이 공부를 했지만,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철학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윤리학, 정치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면 이제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저희가 이 의료 이슈와 관련된 사례 집이 있어요. 이따만하게 두꺼운 건데요. 엄청 번역을 했어요. 번역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이 이제 강사로서 이제 강의를 막 하시면서 우리한테 이제 번역을 시키는 거죠. 챕터를. 어머님들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는 공부하느라고 번역한 줄 알았는데 한 해가 지났는데 보니까 책으로 출판된 거예요.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에클라렌지먼트에도 없어요, 우리 이름이. 우리가 초보를 다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울산대 의대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또 번역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받았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다 번역했거든요. 그 수업을 들었었던 생명의료윤리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예사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또 열받네. 엄청 욕했어요, 우리 선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자,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연세대 의대에 계시던데, 아니 철학에 계시던데 왜 병원에는 그 의료 윤리하고 관련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자, 요게 이제 연세대 미래 문제 2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요. 요 앞에 이어진 거예요. 뇌사하고 관련돼서 이게 의료 윤리하고 관련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또 배우는 윤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문제로 이제 엮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앞에 사례들을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이게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인문계들은 이런 문제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논술스러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A 제시문에 나타난 원리를 B 사례에다가 적용시켜 봐라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한림대는 MMI예요. 문제 자체는 MMI인데 이게 성대나 서울대 MMI하고는 또 이제 결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빼놨는데 인성 영역은 서울대나 성균관대에 있는 MMI의 문제하고 겹쳐요. 그 유형이나 내용이. 그런데 이제 상황 영역은 어떻게 겹치냐면 아까 제가 비의료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에서도 가족 상황에서 우리 어디 한겨울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놀러 가고 싫어하는데 아빠가 애들하고 엄마하고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밌게 못 놀고 서로 이제 다투게 됐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피자 가게 사장님이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비슷하고 학교 생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성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나요. 근데 이 한림대에 상황 영역이 있고 또 모의 상황이 있는데, 상황 영역은 의료 상황, 비의료 상황이 섞여서 나오고요. 모의 상황은 의료 상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까 그 경희대에서 문제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의료 상황이 띄어서 나오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엮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 그 임상시험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이제 그 문제를 이거 의료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이거 상황은 다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에 근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처럼 이제 친구 B라면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묻고 상대방은 기분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묻고 그래요. 이게 상황 영역이고요. 그리고 모의 상황 영역 여기서는 이거 엄청 재밌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풀 것은 아니고요.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보는 환자가 내 사촌 동생이랑 결혼이 예정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할래? 네, 제가 재밌는 게 이걸 학생한테 풀리는데 걔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걸 풀리고 자 이거 말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저기를 알아갖고 와. 그랬더니 이제 비슷해요 방향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엄청 고민을 하셨나 봐요. 아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고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에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폭력적인 게 이건 의료법 같은 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해요. 근데 뭐 별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비밀 엄수를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엄두에 두고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애들 시켜보면은 대답이 엄청 재밌어요. 네, 뭐 얘한테 말해갖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 야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러면 뭐 이제 병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모르고서 이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안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료 상황이 주어졌을 때 대처하는 것도 우리가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의료 상황 같은 게 주어질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타임 정도면은 웬만한 문제들이 거의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큼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 원리를 좀 배우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놓은 건데요. 이건 경희대에 의치한 얘네들은 문제를 같이 풀어요. 네오르네상스 면접 문제의 주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하나씩은 계속 의료 상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도표에서 이제 추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세대 미래 의대에도 이제 의료윤리, 인문 사회적인 제시문들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어머님들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아 이게 더 생생한가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진 찍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시문 수업은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방학이 너무 일단 짧아서 3회만 일단 계획을 해놨어요. 3회를 계획한 것은 우리가 7월 27일부터 시작하면 애들이 8월 16일, 17일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학교를 가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교시로 나눠서 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핵심 주제들 가지고 좀 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여러 학교들의 문제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가 있어요. 과제는 우리가 못 푼 문제 또는 풀었는데 대답이 시원찮은 문제. 아, 그럼 여러 개가 되겠죠, 과제가. 네, 보통 시원찮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글로 써서 내거나 또는 동영상을 녹화해서 카톡으로 보내면은 코멘트를 달아주고. 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요거 문제 푸는 걸로 소용없어요. 왜냐면은 같은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과 문제점, 약점을 그대로 다음번에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든지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그래서 복습을 해야지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지 잘한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답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듣는 사람이 짜증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참 생각하게 해야 돼요. 한참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답변을 할 때 구조적으로 답변을 짜는 구조부터 이제 잘못돼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걸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자사고 친구가 있었는데 모 자사고 전교 1등에 떨어졌어요. 서울여의대. 근데 얘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생님 저한테요 답을 알려주세요. 답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건 다 외울 수 있어요. 외우는 건 장난 아닌 거예요. 자신이 있대요. 근데 문제가 어디 그렇게 납니까? 그죠? 저랑 연습한 문제가 그대로 나면 좋죠. 그죠? 근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가르치고 나서부터 이 의료 윤리를 하면서 답안 구조 짜는 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한 게 걔 때문에 그래요.
이거 걔한테 그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서 역삼각형을 그리고 이 삼각형 하나에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면접 문제를 풀 때 이쪽에서는 면접 문제를 제시문을 숙독하고서 푸는 시간을 줘요. MMI는 2분밖에 안 주지만 여기는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제시문도 더 길고 문제도 사실상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MMI나 이런 거 또는 이렇게 한림대 MMI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주어지는 상황에서 혼자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머릿속에서 구조화를 시켜가면서 이걸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답변 구조화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게 요거 하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PPT 저걸 좀 잘못 찍었네요. 네, 1회차에서는 기초 규범윤리,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또 정의관. 우리 사회적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애들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는 그런 게 있고요. 2회차에서는 이제 핵심 의료 이슈를 다룰 건데, 안락사, 내사, 낭패, 호스피스 관한 의료, 원격 의료, 임상시험과 동물시험, 사실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해에. 못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나눠주고 빨리 읽으라고 해요. 봐야 돼요. 공부를 많이 읽고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3회차는 의료 상황의 해결 기법. 그래서 아까 의료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두 회 정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해밖에는 안 되지만 여기에서 핵심 기법들은 이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적용하는 것까지 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그거 알고서 원칙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판단하면 거의 답변이 그냥 완성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요게 어렵고 얘들한테서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부분, 인문계 애들은 오히려 이게 쉽겠죠. 근데 요 부분은 쉬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림대 의대 같은 것은 거의 3분의 1이 그냥 해결이 되고요. 잘하면 3분의 2도 해결이 돼요. 왜냐면은 의료윤리가 2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정의대는 하나가 그냥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연세대 원주 문제는 이쪽에 더 가깝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제가 뭘 갖고 왔냐면은 입시 일정을 갖고 왔어요. 아까 이 달력 만드느라 죽일 뻔했어요. 표 만드느라. 오늘 PPT를 되게 늦게 보냈거든요. 이게 10월달하고 11월을 합쳐놓고서 시험이 없는 줄은 다 날려버렸는데 네, 이건 거기 안 들어있어요. 이거 찍으세요. 자, 연세대 추천형이 이때 있어요. 우리 강희근 선생님 강의하시잖아요. 그죠? 애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수능 전이니까. 그죠? 그럼 이유를 노려야죠. 남들이 부담스러울 때 나는 공부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의대 학과문제, 여기 이것도 수능 전이에요. 근데 이게 발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며칠 안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MMI 언제부터 해야 돼요? 이때 해서 안 돼요. 못 늘어요. 여름방학 때부터 쭉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사고가 이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엄청 힘들어요. 사고방식 바꾸는 것이. 우리 보수진보도 정치 성향 안 바뀌잖아요. 그죠? 이과 애들 문과식으로 바꾸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이 11월 12일이에요. 야, 얘네 더 잔인해졌어요. 그죠? 수능일 5일 전인가 그러죠. 4일 전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또 이 앞에 파이널로 계속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이충원 선생님 수업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세대 활동 수형. 이게 또 문제죠. 추천형 쓴 애들이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 활동 수형이 수능 시험을 보고 다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며칠 연습할 수 있어요? 하루 연습하죠, 하루. 이게 연습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대 혹시 하루 쓰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름방학 때 그래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수능 끝나고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하고 저희 방희근 선생님과 이충훈 선생님 수업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그리고 카톨릭대 의대 지균이죠. 수능 시험 보고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실전 모의 면접을 쫙 엽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전 모의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이들 30분씩 이렇게 한 방에서 30분씩 돌려주고 20분씩 돌립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3방을 돌게끔 해줘요. 영역별로 웬만하면 이렇게 도는데 그것들을 한 번씩 다 연습을 하고 가는 게 보통은 마지막 자기 점검하고 실력 향상하는 데 대단히 좋아요. 여기서 2개 열리고요. 카톨릭대 의대 직윤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쓰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인원도 적기 때문에. 학업 수형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쓰는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로 수업을 고대 수업을 그냥 같이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의대 직윤 있고 카톨릭대 의대 학주 있죠. 요걸 또 많이 쓰죠. 네, 근데 이제 울산대는 너무 적어하고 그런데 여기는 울산대 친구는 저는 쓰는 친구들을 울산대 쓰는 친구를 가르치기는 했는데 울산대 의대로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근데 서울대 의대로 가르치고 그냥 붙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 미래의대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10월에 있었는데 이번에 저게 이게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또 이제 수업을 열 거고요. 경희대 의대 네오 르네상스가 여기 있잖아요. 12월 3일. 그래서 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해갖고 4번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파이널 생각하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자기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실력 마지막 향상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쭉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지금 저희 아직 9월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갖고 추석 연휴 있고 9월부터 10월 사이가 한 4주이고 애들 방학 개학하면은 2주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상담실에다가 요청을 하시면은 이 수업 없어요 몇 번 들리면은 저희 선생님들한테 바로 연락이 와요. 수업 열으라고. 그 안내기 들어오니까 거기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웬만하면은 수업을 또 열어드려요. 시간표만 나오면 열어드리니까 우선 요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밴드거든요. 저희 입시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요 입시 정보를 추적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좋은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뭘 했냐면은 저희 카톡방에다가 저희가 겨울방학 때 수업을 열을 때 수업 들었던 애들 중간에 나가고 뭘 하더라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의료 이슈나 이런 것들 읽을 것들을 계속 올려줬거든요. 뉴스로. 근데 지금 여기다는 잘 안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단톡방을 안 만들었어갖고 지금 여기다가 의료 이슈를 계속 올릴 생각이에요. 이제 또 찾아서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토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설명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